향가의 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과 미국 여러 나라에 계시는 해외 동포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영애 TV의 김용혜입니다. 이번 강의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갖는 작품입니다. 일본 역사의 시작점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내용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초기의 역사를 한반도 역사로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학계가 이러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매우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인이 이 유튜브를 듣는다면 뒤집어질 내용입니다. 있어서 냉정하게 오늘의 이야기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김영애 TV는 힘은 약하나 할 일이 많은 TV입니다. 군인들이 사기를 먹고 자라듯이 김영애 TV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먹고 자랍니다. 오늘의 충격적 강의 내용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과 미국, 유럽까지도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가 고천원에서 쫓겨난 다음에 신라국 정시물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정시물이라는 이 이름에 주목해 주십시오. 일본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시무리가 어디일까 이를 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정시무리를 소시머리라고 읽었습니다. 일본어 발음입니다. 소시머리는 소머리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 중에 소머리라는 뜻을 가진 우두산을 찾아보고 그곳을 수자가 찾아갔다는 정시무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산이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우두산, 강원도 춘천에 있는 우두산, 이런 식들입니다. 저는 왜 정시무리를 소시머리라고 읽고 소머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소시머리가 우두산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면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한국 이론인 향가 제작법을 동원해서 한번 정시무리를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가의 고유명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명사를 구성하는 한자를 뜻으로 풀면은 향가의 제작 의도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수많은 사례가 그 정확성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유명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신라향가 처용가를 자주 예로 들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처용은 고유명사입니다. 알고 봤더니 병 걸린 아내를 용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자로 푼 처용의 뜻이 처용가의 제작 의도와 일치하였습니다. 처는 병알타처가 되고 용은 지금까지 저는 얼굴용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다 용으로 보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처용,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처용하면 병들다 처, 얼굴용 해서 병든 얼굴 이렇게 보았습니다. 천연두 걸렸다가 나은 얼근 얼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향가의 벗 한 분께서 놀라운 댓글을 주셨습니다. 얼굴용으로 보지 말고 용서하다 용으로 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러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천연두에 걸린 아내를 죽이라는 왕명을 거부하고 대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으로 감싸 안는다는 처용가의 뜻에 더 잘 맞는다는 취지셨습니다. 그래야 또 처용가의 작품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저의 대댓글을 소개합니다. 사실 저는 이 댓글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주를 검토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처용과 관련 논문에 나갈 때는 꼭 이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정한 경위까지도 논문에 밝혀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영회 TV를 통해 저의 향가 연구 결과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는 핵심 이유는 천년 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향가를 다시 민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향가의 진정한 가치를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되살리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민족의 노래이니까 민족이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하다, 용, 이 글자의 뜻을 찾아낸 것은 집단 지성이 이루어낸 진정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드립니다. W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유명사법은 노래의 제작 의도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러기에 향가를 푸는 가장 강력한 법칙이었습니다. 어떠한 해독법도 지금까지 단순한 향가의 문자들의 뜻은 알게 하였으나 제작 의도를 찾기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고유명사법만이 제작 의도를 찾도록 하였습니다. 증시무리는 다음과 같이 풀렸습니다. 수자가 고천원에서 쫓겨나 살림이 넉넉한 신라국에 가서 자리를 잡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라가 이를 거부하여 신라와 싸움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 싸움에서 나이든 병사가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수자는 그 나이든 병사의 시신을 울면서 매장하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수자는 흥자 음으로 말하였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해독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흥음으로 말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곳에서 나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수자가 흥음으로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향가를 해독하다 보면은 산 넘어 산이 나옵니다. 흥은 희생의 피를 바르다 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희생의 피를 바르다. 제상 같은 걸 지낼 때 양이나 소 이런 것을 죽여서 하늘에 바치는 걸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 피를 몸에 바르는 것이 이 고대 어떤 재래의식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동요의 배경 기록을 보면 왕흥사 이런 절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왕흥사는 정말 놀랍게도 왕이 희생의 피를 바르며 제사를 지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진 고유명사였습니다. 희생의 피를 바르며 제사를 지낸다 이것은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는 제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서동요에 해당되는 백제무왕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희생의 피로 제사를 지내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예견하는 뜻을 가진 고유명사였습니다. 희생의 피를 바르고 말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피를 어디엔가 발랐을 것입니다. 저는 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자는 자기 부하가 죽고 나니까 입에 피를 바르고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 살고 싶지가 않다. 왜 입에 피를 바르고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부하를 50명이라고 합니다. 이 50명을 이끌고 배를 타는데 진흙을 바른 배를 타고 동쪽 바다를 건너가기로 합니다. 실로 수자의 이 항해는 역사적 항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기록상 우리 한민족으로서 일본에 간 사람으로서 기록상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의 일본 열도 발견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최초의 열도 발견자가 누구냐? 이 수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컬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우리 민족의 열도 발견에 대해서는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향가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 민족에게 이 열도 발견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그가 떠난 곳은 아마도 낙동강 수계 어느 포구에서 배를 타고 낙동강 하류로 내려갔다가 낙동강을 빠져나가서 큰 바다로 나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는 신라로 가다가 신라의 서쪽 국경에서 저지당하고 공격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10여 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이 그 적을 가지고 있었던 신라를 동쪽으로 쭉 횡단해 가지고 동쪽의 영일만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리로는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서쪽에서 국경선 부근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살기까지 했는데 신라도 몇 명이 죽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5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라가 가만둘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절대로 이 수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영일만 그쪽으로 나갈 수는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갔겠느냐?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자 일행이 낙동강 수계 어느 포구에서 배를 탔다고 했습니다. 또 배 진흙을 당시 아주 독특한 뱃사람들의 문화였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주술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선들을 보면 굉장한 많은 이러한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즉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배는, 큰 배는 지휘자가 있어서 그가 북을 치고 나머지 뱃사공들은 그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망매가 찬 기파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컬럼버스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뱃사람 생활까지 했다고 합니다. 거칠게 자랐던 컬럼버스가 대서양 횡단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산타 마리아호를 타고 살지 죽을지 모르는 대서양 횡단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 그가 타고 갔던 산타 마리아호의 3개의 돛을 보아주십시오. 3개의 사각형 돛이 따로따로 있는 게 매우 인상적입니다. 큰 바다를 건너려면 큰 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자는 일본 열도를 가기 위해서는 동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동해바다라는 것은 당시에서는 굉장히 큰 험하고 거친 바다였을 것입니다. 수자에게는 초대형 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컬럼버스 이상의 목숨을 건 엄청난 모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열도 발견자, 이 일본 열도를 발견하러 가는 역사적 사건에서 수자는 어떠한 배를 탔을까요? 당시의 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 TV의 특종입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당시에 배가 그려진 아주 귀한 실물토기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발굴된 것이 아니고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공개되는 자리를 우연히 참석했다가 제가 10월 28일 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오늘 그 김영애 TV의 특종으로 공개됩니다. 이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토기는 볕 달린 오리 모양 토기입니다. 학계에서는 볕 달린 오리 모양 토기를 대략 서기 200년대 후반기의 토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기 200년대 후반이라면 수자가 일본으로 건너갔던 시기입니다. 오리, 옆구리 부분 그림을 보아주시죠. 고대 선박 한 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 옆에 이렇게 아래로 쭉쭉 내리끈 것은 노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에 목선에 판자를 그렸다면 가로 그렸지 이런 식으로 세로로 긋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옆으로 쭉쭉 내려끈 선은 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세어 보니까 16개입니다. 한쪽에 16개 있으니까 그 반대쪽까지 하면 32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의 위를 보아주시죠. 큰 삼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승 가는데 필요한 짐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짐을 만일에 싣는다면 한꺼번에 싣지 이게 복잡하게 뭐하러 이렇게 나누어 실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짐이라는 가능성은 조금 작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이 배는 병선으로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일종의 방패, 가리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삼각형 안에 군인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저승 가는 배입니다. 저 오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오리가 되어서 날아가면서 바다를 건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가 나라가 건너가기에 요 배 모양을 저승 가는 바다를 건너는 배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승 가는 배이니까 군사용 배가 아니기 때문에 화살 가리개는 불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작은 돛으로 보아야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이 돛이라고 한다면 이 배는 삼각형 돛 4개를 단 범선이 됩니다. 무역선이나 군사용 대형 선박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우선 보십시오. 16명이 노를 졌습니다. 그러면 한 명 사이가 우리가 2m만 된다 하더라도 이 거리가 32m 플러스 여유분이 양쪽에 10m씩만 잡아도 거의 배의 길이가 50m나 되는 대형 배입니다. 대서양을 횡단했던 컬럼버스의 산타 마리아호는 사각형 돛을 3개를 달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의 배가 당시에 사용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삼각돛, 배가 돛을 몇 개나 매다는 산타 마리아호는 이렇게 따로따로 매달고 있었습니다. 한번 돛을 보실까요? 이거 보시죠. 돛이 따로따로 있고 배가 이렇게 돛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 보시죠. 가만 보시면은 돛이 따로따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돛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이 그려진 토기는 제가 여러 개를 다 찾아봤는데요. 아직은 조사가 덜 돼서 그런지 아직 다른 이런 그림들이 그려진 토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자는 비슷한 시기 이렇게 생긴 배를 타고 거대한 배를 타고 동해를 횡단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앞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최초 공개이자 그야말로 김영애 TV의 대특종 보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호사기는 그의 이름을 한자로 뭐라고 써놨냐? 속수자지 남명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속수자지에는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의 정체를 그러면 고유명사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떠한 뜻을 담아두었을까요? 수자의 정체는 무엇이냐? 덥수룩한 수염이 난 무사들을 때로 몰고 다니는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이 난 무사들은 동해 바다를 건너간 50명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수염이 난 거친 병사들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우 이대근과 같은 이미지의 사내가 날쌔고 덥수룩한 수염이 난 병사들을 끌고 열도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자는 거친 성품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촌원에서 쫓겨까지 납니다. 그래서 넉넉한 살림의 나라인 신라로 갔다가 나이든 부하가 살해당하는 시련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부하 50명을 거느리고 바다 건너 출운국으로 건너갑니다. 출운국 그러니까 이즈모라고 하는데요. 나오다 출 구름은 구름이 나오는 나라로 건너갑니다. 구름이 나오는 나라란 어떤 곳일까요? 그 한반도의 정치 지도자는 그곳을 출운국이라 하고 갔습니다. 이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넉넉한 나라였던 신라가 수자의 일행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라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는 부유한 강대국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신라는 인근 소국의 떠돌이, 불량배 같은 지도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국시대? 이것은 소국시대 신라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료입니다. 또 떠돌이 무사들이 무리지어서 한반도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고대 한반도의 소국시대 우리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일이 횡행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 역사 사료라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일본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그것을 자기 역사라고 해놓고 고사기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역사라 한 초기 역사 부분은 자기들의 역사라기보다는 우리 한반도, 한국, 한민족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어서 3부로 이어지겠습니다. 3부에서는 한반도의 터프가이 수자가 바다를 건너 대모험을 펼칩니다. 예쁜 여자를 납치해 가려는 나쁜 악당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로맨스를 갖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낯선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